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철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총회장, 전체 회의장에서만 주로 뵙다가 이렇게 다시 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 설명회는 직접 오지 않고 밴드의 생중계로도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자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월 29일에 앞두고 있는 통합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이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겁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서 소유주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내년 2026년에 전체 회의도 한 2번쯤 해야 될 것 같고요. 빠르면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달이든 2달이든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이 재건축 절차를 같이 팔로우 해주시냐에 따라서 한 달, 2달씩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 앞에 대교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가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범 아파트가 통합심의가 저희보다 한 달쯤 빨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참 아쉬운데 저희가 373세대 뜻을 쫙 모으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바르고 빠르게 그렇게 재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이네이드 우리의 정비업체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재건축의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적으로도 저희를 서포트해주는 분이라 아예 모셔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진 올해 말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인가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한 7, 8개월이지만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끝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소유주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기획까지 끝나면 동호수 추첨하고 일반 분양하고 이주, 철거, 착공이거든요. 이주와 철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내년과 내후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특히 소유주께서 꼭 관심 있게 잘 보시다가 직접 해주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또 하나 특별히 중요한 게 감정평가입니다. 재건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가치의 자산이라고 인정받아서 그 자본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와 분양이 끝나고 나면 돈을 더 낼 사람 돌려받을 사람 정하고 마무리 져서 내 집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중요하고 그 감정평가 결과와 그 순위에 따라서 소유주분들께서 좋아하는 평형의 1순위, 2순위, 3순위에 신청을 하셔도 자격이 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그래서 2단계로 구분되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6월 말 이전에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진짜로 합니다. 지금은 설명만 드리지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소유주 분양 신청을 아마 내년 3, 4분기 정도에 해야 하는데 그때 직전에 소유주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할 거고 다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번 설명에 다 끝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해 주시고 개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는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나 밴드 연락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질문이나 다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그 끝장 설명회도 한 번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시고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분들은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쉽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계속 보시면 친숙해지시면 친숙해지실수록 공작 재건축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저희 아파트의 외관 특화 설계라는 게 사실은 설계는 대우건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실시 설계까지 다 하는데 그래도 뛰어난 건축가가 우리 그 외관에 좀 두드러진 모양 파크원의 빨간 줄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무언가는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설계를 담당하는 밀모트 씨를
마침 우연히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걸 알게 돼서 저희한테 모여서 MOU를 체결했고, 이거는 다음 주면은 그 신문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너무 잊혀진 아파트가 돼가는 게 싫어서 뭔가라도 하나에서 좀 널리 알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그분의 생각은 어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가셨어요. 그냥 계약해온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소유주부님 따님이 불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어제 뭐 맹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의 델타 한번 A동 1006호시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흡족하게요. 정말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탤런트가 많은 아파트니까 이걸 최대로 살려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일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을 드리고 또 다시 설명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 공작 재건축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다이네이트의 황세현 대표입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합심의를 끝난 후에는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 뭐 보시는 것처럼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법을 저희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용어에는 정비개발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 자산,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 토지 및 건축물을 출자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해서 손익을 출자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개발 사업과는 좀 다르게 소유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내 아파트를 내놓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아가는, 거기에 손익이 남으면 소유자분들끼리 분배하는, 그래서 출자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따가 종전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자 비율대로 나눈다는 사업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각종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파트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비 사업의 절차인데요. 저희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지금 현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합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신탁 방식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의 승인 단계가 없어서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 하나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을 득하고 정비부의 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시공사 선정,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통합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분양신청인데요. 분양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양신청입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을 봤는데, 관리처분 계획인 것이 조금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관리처분 이인가가 끝나야지만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최종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전 고시하면 나중에는 해산 청산하는 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되어 왔었던 경과인데요. 여기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탁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2016년도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었어요. 하지만 추진이 된 곳은 없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 특화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 금융회사인 신탁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신탁 방식, 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었고요. 그 설명회를 토대로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 또는 동의서를 통해서 신탁 방식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신탁사 11곳에 그때 당시에는 신탁사 11곳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4개가 있는데요. 11곳에 모두 공문을 발송해서 입찰 참여 제안을 받은 결과 KB부동산 신탁 한 곳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7년 1월 7일 날 KB부동산 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처음 개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빠져 있긴 한데 2017년 6월 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6월 26일 날인가 저희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6월 30일 날 이 정비계획에 대한 제안을 구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 가까이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았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전 이제 고 실장님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저희 여의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아파트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시범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해서 2018년도에 도시계획 심의가 2번이나 보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에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었죠. 그래서 5년 동안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여기 안에서도 5년 동안 사실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용적률 체계도 많이 변경이 됐었고,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가스 정업 시설이 있어요. 가스 정업 시설에 대한 이전에 대한 협의도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토 주고 이전하는 이런 계획안이 여기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고시가 끝나자마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차장 쪽에 천막을 치고 텐트 치고 추운 겨울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때 한 2주 만에 75% 이상 동의를 완료해 주셨고요. 신탁 등기도 한 일주일 이내에 다 완료해 주셔서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첫 번째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회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정비, 설계, 간편,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이때 선정된 설계사는 이제 시공사를 뽑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후에 설계 도면을 계속 작성을 해서 저희 23년 12월 17일 날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통합 심의를 접수하는데 약 1년 동안 좀 기간이 소요됐어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지만 중간 안에 사실 많은 것들이 좀 계속 변경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법이나 규정이 바뀌면 그 전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도급계약서 체결을 했었고요. 이미 다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경계 친정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땅이 한 400평이 뺏기는 친정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협의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통합 심의를 접수하기 전에 환평을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평 초안 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방 성능 설계 1차 접수하고 통합 심의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통합 심의를 접수하고 나서도 저희가 아직 통합 심의를 아직 못 받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최근에 보내드린 소식지 또는 밴드 안내를 통해서 금번 12월 29일 날 저희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이때 한 1년 과정 안에서도 통합 심의를 위해서 계속 부서들과 관내 협의를 해야 됐고요. 소방 성능 위주 설계 1차 심의를 했고요. 물론 소유자 여러분들이 간담회 설명회 또는 전체 회의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5년 5월 달에 저희가 상업지역 내 주상 비율이 8대2에서 9대1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파트를 80%만 용적률 안에서 80%만 짓는 게 아니라 90%까지 지을 수 있어. 즉 상가가 20%에서 10%로 줄어드는 소유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영등포 구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비 계획상에는 8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은 먼저 선행해서 변경을 하고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협의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통합 심의가 올해 12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9일 날 통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이제 건축 통합심의를 진행하면 보통 원안 가격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수정 가격, 조건부 의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심의 12월 29일 날 통과되더라도 수정해야 되는 도면을 그리는데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심의가 끝나고 그런 도면이 완성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여러분들의 동의 그리고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칠 겁니다. 뒤에서 사업시행 분야 신청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절차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시행인가가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1을 기준으로 소유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재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요.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사업시행가 난 후에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신청하십시오라는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0일에서 60일 그리고 최대 20일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 분양 신청을 최대한 빨리 좀 해주셔야 저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서 사업시행인가가 진행이 되면 종전에 대한 감정평가가 결정이 됐어요. 기준 1이 됐어요. 근데 분양 신청 마감이 되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그래서 분양 신청을 완료하시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 내용들을 실어서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는 내후년 27년 이제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거는 물론
물론 인허가청의 협의나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유자 여러분들의 동의, 찬성, 참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소유자 여러분들 또는 세입자분들 이주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사전에 이주하시기 전에 관리처분 전부터 언제쯤 우리가 이주할 거니까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십시오라고 안내를 다 드릴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이주를 해주시고, 이주하면 철거가 되고요. 철거하고 착공하면 일반 분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착공하고 나서 아파트 공사 기간이 현재 저희 대우건설과의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르면 64개월입니다. 착공하고 64개월 후에 입주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고시 해산 청산이 있는데, 이전고시는 우리가 등기 업무를 완성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저희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여러분들의 각종 갑부나 의무에 남아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주비를 받으셨으면 근저당, 그리고 우리 분담금이 있었으면 마지막 잔금 때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셨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 이전 고시를 하면서 바로 다 승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합심의가 완료가 되면 다음은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용어들이 조금 낯설고 어렵습니다. 네, 간단히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우리의 설계 도서를 확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 사업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통합심의를 통과되면 통합심의 조치계획에 대한 것들을 완료를 하고 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전체 회의 의결을 받을 겁니다.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의결을 받을 거고요. 플러스로 추가로 신탁 방식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20%가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기존에는 저희 참석자의 과반이었지만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는 저희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이 증가가 됐다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동의서, 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 면적의 과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의결 그리고 동의서 제출 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저희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처럼 또는 통합심의 때처럼 또 유관부서 협의를 20개, 30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 의견이 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14일 동안 공람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때 소유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고요. 녹음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런 공람 의견이 사실 있으면 주무관청에서는 그 의견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자나 정비사업위원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최대한 이런 의견들은 없는 것들이 사실 사업 추진에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가고시가 날 거고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안내는 사실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 전체 칩자에다 안에 다 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예시이고요. 통합심의가 진행이 되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사업시행 계획서를 전부 다 만들어서 제출해 안내해 드릴 거고요. 법에서는 이렇게 많은 도서들을 준비해서 안내하고 통지하라고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부 다 통지해 드릴 거예요. 책자 안에 실어서 다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꽤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의 목차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범죄 예방과 관련된 건데요.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공간 안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경비도 돌려서 공간을 범죄를 예방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건축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정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장 아파트 정비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비 항목도 전부 다 안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합계가 우리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받았을 때 정비 사업비보다 10% 이상 늘었다면 저희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토지 뭐 이런 권리 명세도 들어가고요. 뭐 철거 계획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사업 시 인가를 할 때 사전에 소유자들한테 전체 회의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서는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자 소유자 여러분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기재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의서 냈을 때처럼 날짜 적어주시고 이름을 직접 적어주시고 지장 날인 사인이나 우리 도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 4번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또 저희가 추후에 또 다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우리 건축에 대한 허가를 의제받는 거다. 그리고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준으로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이 된다. 그래서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재건축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매도 청구를 진행하고요. 사전에 채무를 합니다. 사업 시행에 동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라고 저희가 채무를 할 거고요.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하고 바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럼 매도 청구를 진행하고 저희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매도 청구하는 금액을 결정할 거예요. 저희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을 추후에 할 건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도 매도 청구 대상자로 분류가 되십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인가가 끝나면 다음 절차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양 신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파트의 평형, 어떤 평형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십니다. 분양 신청 기회는 법에서는 강제적이진 않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 시행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다시 받지 않는 한 분양 신청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 신청 때 안 하신 분들은 나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나는 분양 신청하고 재건축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셔도 법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고민하시고 분양 신청에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전 자산 평가가 완료가 되면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안내 직자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소유자 여러분들 감정 평가 금액이 다 같이 안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 분담금이 그럼 얼마인데 물론 추정 분담금입니다. 확정 분담금이 아닌 분담금을 그리고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기간 얼마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요 양식이 바뀔 수도 있고, 요 할 수도 있는데, 소유자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 감정 평가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토지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예, 건축물에 다 같이 합산해서 집합 건축물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전 평가 금액이 나올 거고요. 우측에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가 들어갈 겁니다. 아까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양가는 분양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그러면 분양 신청 때 나간 금액은 추정액이겠죠. 예,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정액이 각 타입별로 전부 다 금액이 평균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는 우리의 비례율이 얼마고 비례율이 얼마라서 우리의 종전 가격의 비례를 곱한 권리가액, 내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액이 이 권리가액이에요. 그래서 각 타입별에서 이 권리가액을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플러스면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로 전부 다 저희 타입별로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분양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 신청서 양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서에 인적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권리 내역은 사업 시행자가 다 적을 거예요. 여기 적지 마시고요. 그 밑에 분양 희망 의견을 여기 제출하셔야 되지만 공간이 적어서 뒷페이지에 이렇게 별도로 만들 거고요. 소유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날짜, 이름을 적고 성함 또는 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첨부하셔야 될 서류들이 이때는 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대장, 이거는 사업 시행자하고 이야기해서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좀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소유자분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소유자가 내가 혼자 아니라 공유자이신 분들은 이 분양 신청서를 공유자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분만 제출하시면 현금 청산되시니까 꼭 공유자분들은 이 분양 신청서를 동일하게 분양 신청서에 있는 예시 순위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는 이것도 예시이긴 한데 아마 저희는 타입이 많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인근 대교 같은 경우에도 5순위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한양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도 5순위, 6순위까지 받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각 소유자분들이 나는 1순위에 각 원하는 타입에 이렇게 뭐 지정을 하시던 서명을 하시던 날인을 하시던 동일하게 각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서 해외에 가 있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리인으로 또는 위임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 같이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관리 처분 계획이 사실 정비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비 사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이제 추정하지만 어느 정도 일부 1단계 확정하는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분양 신청을 토대로 소유자 여러분들의 평형을 이때 결정을 할 겁니다. 즉 각종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을 할 건데 소유자분들의 경합이 있으면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이 1순위에서 결정이 되고 그분은 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순위에서 탈락하면 2순위, 2순위에서 탈락하면 3순위 이렇게 계속 밀려나실 겁니다. 근데 결국 내가 권리가액이 높다고 내가 3순위에서도 권리가액이 높은 순위냐? 그렇지는 않죠.
3순위에 선택한 누군가는 1순위를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분이 우선순위예요. 무조건 1순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배정될 평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내 분담금이 실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저희가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가리처분 계획서를 수립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전체를 하기 이전에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통지를 해드리고 30일 동안 공람을 할 거예요. 그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예상컨대 가장 많은 게 내 종전 가격이 왜 이렇게 낮아요? 내 분담금이 왜 많아요? 우리 분담금이 많아요? 약간 왜 비례율이 낮아요? 예, 약간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의견들은 저희나 사업 시행자가 조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종전 감정 평가는 뭐 이따가 평가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감정 평가사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비례율은 우리 정비 사업비와 각종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야 신청 결과 그리고 일반 분양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안내해드리고 반영해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람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람 의견이 다 끝나면 저희 전체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20번 직장 토지용 소유자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3분의 2 이상 찬성, 사업 시행 인가 대비 저희가 관리처분할 때 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었다 그러면 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하면 저희 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고 인가 고시를 받으면 인가에 대해서는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각각의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처분은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관리처분의 사실 의미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이 하나의 이제 같이 혼합된 계획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우리 절차법이었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토지가 결정이 됐고 저희는 사업 시행자 신탁사로 결정을 하면서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됐고 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서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통해서 남은 소유자 여러분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지를 추정하는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출자 비율대로 분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종전자산 평가가 어떠한 사유로 변경이 되는지 비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전자산 평가는 평사님도 계시지만 나의 우리 아파트에 파는 매매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분 간의 이윤 어떤 분담금을 결정하는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등부터 373등까지 우리가 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분양 신청하면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고요. 출자 비율대로 분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마지막에 나눠 갖는 비율은 투자 비율만큼 나눠 갖겠죠. 내가 1,000원 투자했으면 1,000원에 대한 비율, 10,000원 투자했으면 10,000원에 대한 비율.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를 종전 아파트를 투자해서 출자 비율만큼 나눠 갖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방식은 비례율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이 비례율이 수익률과 같냐라고 했을 때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례율이 100%면 수익률과 같습니다. 근데 비례율 100%가
맞추시기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익률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례율의 계산은 우리 전체 수입,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담금 포함해서 아파트 각종 상가들을 매매한 금액 수입에서 우리 총 사업비를 뺀 것을 소유자 여러분 분양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 종전가액 총액으로 나눕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의 종전가액이 여기 아래 들어가 있어요. 분모로 요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비례율에 의해서 권리가액이 있고 분담금은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다고 했어요. 즉 종전자산 평가한 가격에 이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 내가 1억인데 비례율이 120%면 내 권리가액은 1억 2천이 되는 거죠. 나는 분양가에서 1억 2천을 빼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관리처분의 분담금이 나가면 이게 확정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하지만 확정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아직 절차법이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고 수입과 지출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업시행인가 할 때 종전 감정평가 소유자 여러분들의 감정평가가 결정이 되고 분양 신청이 끝나면 소유자 여러분들의 종후 아파트 가격 또는 상가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평형이 확정이 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의 동호수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각종 나의 동호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가로 분담금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대에도 소유자 여러분들의 확정 분담금이 될 수가 없다. 또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 일반 분양이 결정이 안 됐죠. 관리처분 때 일반 분양가는 추정액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받고 2주 철거 착공하고 일반 분양하는데 관리처분 후에 1년 이상 후에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럼 관리처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평당 잡았는데 착공 이후에 1년 이후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 됐으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추정액이다. 그래서 수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면서 우리 지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추정되는 추정 분담금이고 준공 입주 시기에 사실상 거의 확정된 분담금이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준공에 따라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소유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입주해 주시고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완납도 하셔야 되고 이주비 받으신 분들도 뭐 대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국 이정보 진단고 해산하는 절차가 한 1년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확정이 준공돼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해산 청산할 때 최종적으로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처분 때까지는 추정 분담금이다. 물론 이때하고 분담금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또는 추가 분담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신탁사라는 든든한 회사가 있고, 물론 제일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일반 분양가일 거예요.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적으로 묶일 때 분양가 상한제도 함께 묶였었는데 이번에는 묶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 토지거래 허가도 있지만 언제 우리도 분양가 상한제에 묶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분양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데요. 소유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시는 질문, 아까 공람을 하셔도 하시는 질문, 내 종전 가격이 낮아요. 내 종전 가격을 높여주세요. 하십니다. 네, 종전 자산이 높고 낮음에 따라 소유자 여러분들의 분담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비례율하고 권리가액이라는 것들이 연동돼 있어서 그래요.
뭐 예시로 소유자 A씨 종전 가격이 20억이고 비례율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에 100%면 내 아파트 소유자 분양가 25억이면 5억을 분담하시면 돼요. 네. 25억 가지고 해서 억에 24억을 갖고 있었던 B는 1억을 분담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종전 자산 가격을 10%를 상승시켰습니다. 20억을 22억으로, 24억을 26.4억으로 해보면 우리 수입 지출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종전 가격, 총 종전 가격이 44억에서 48.4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비례율은 당연히 밑에 분모가 늘어났고 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비례율은 떨어지겠죠. 90.9%가 됩니다. 그럼 이 22억에 90.9%를 곱하면 다시 20억이 돼요. 네. 20억이 돼서 결국에 내 분담금은 5억입니다. 이해가 조금 힘들어지실까요? 네. 결국 내 분모인 아래에 있는 우리의 가치, 즉 사실 여기에서 나만 내 아파트 자산 가치만 올라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 한 분만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리면 동일한 비율로 다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것들이 늘어나서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내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하기 때문에 소유자 분양가에서 결국 권리가액을 빼면 분담금은 동일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 정비사업에 하는 비례율과 권리가액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전자산이 소유자 여러분들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 그리고 사실 높으면 분양 신청하시는 소유자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100% 분양 신청을 하셔서 현금 청산자가 없으면 손해가 없겠지만 이 종전감정 평가금이 높아지면 현금 청산하는 소유자의 우리 사업비도 늘어나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도 정말 있기도 합니다. 종전가를 한없이 높여버리면 분양 신청을 안 하고 현금 청산 받으시죠. 네. 굳이 내가 이 사업 길게까지 있으면서 나중에 분담금이 줄어들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현금 청산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종전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양 신청 받는 소유자분들한테는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게 소유자분들한테는 종전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분담금의 변동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할 때 지금 뭐 대교가 감정평가 했고 한영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면 소유자분들이 우리 아파트 와서 우리 집 와서 많이 받으려고 하세요. 네, 근데 뭐 감사사님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전감정평가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관리 처분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자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우리 통합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시행가 할 때 전체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시행가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게 끝나면 우리 종전감정 평가를 할 건데 현장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소유자분들 현장 조사를 할 건데 이 기간이 많아지고 소유자분들 참석이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하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분양 신청 30일에서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1회 연장은 21일 동안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교가 31일 동안 분양 신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30에서 31일을 최초로 할 겁니다. 이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분양 신청하시면 굳이 연장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안 하신다면 1회 연장은 꼭 할 겁니다. 그러면 20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14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 처분 때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체의 의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2주 철거 후년 정도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간편까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댓글이요. 감정 평가하면 1등부터 373등까지 쫙 줄을 세워서 이번에 다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나요? 이게 좀 사업 시행자 또는 위원회하고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개인의 종전 자산만 통지를 해드렸었어요. 통지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판례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서안에 전체 종전 소유자의 평가 금액들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자 여러분들의 전체 종전 가액을 통지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그 부분은 시행자하고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추후에 결정되는 데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제 그 분담금도 중요하고 감정평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 쪽에서 요청하신 게 실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분담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나인 황세현 대표님께서 워낙 감정평가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사실 감정평가 없이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담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굳이 감정평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감정평가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총 공사비하고 기타 비용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를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일반 분양을 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익이 한 3천억이다. 그러면 1조에서 3천억을 빼면 7천억이라는 순사업비가 생깁니다. 그럼 이 순사업비를 각 세대별로 배분을 해줘야 되죠. 그럼 누가 배분을 할까요? 이 배분해주는 역할이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 출자자산이죠. 내가 뭐 24평을 출자하든 60평을 출자하든 그 출자한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분양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뭐 40평짜리를 가겠다. 한강의 부위는 조망권이 있는 데를 가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해주면 그 종전자산, 종후자산 평가를 통해서 이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절차인데 절차 부분도 이제 앞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평가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시행 인가 전이죠.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면 종전자산, 구축 아파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여러분이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영등포 구청에서 한 개 법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법인의 산술 평균값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우자산 신축 아파트는 여러분이 분양 신청 완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게 돼서 그걸 기준으로 관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되면 1차적으로 분담금이 결정되죠. 그런데 실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뭔가요? 공사비나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익이죠. 그러면 일반 분양은 언제요? 나중에 이주하기 전이나 착공하기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분양가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 대책으로 토지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하고 4개 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공사비도 실제 본 계약을 하고 나서도 둔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기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협력을 해서 잘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약간 이론적인 건데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는 3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비교, 수익. 원가는 저희가 투자한 비용 기준으로, 그리고 비교 방식은 실제 거래되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수익 방식은 수익 얼마나 임대나 수익이 잘 나오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뭐냐면 구분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몇 동 몇 호 그러면 전유 면적 얼마, 대지권 면적 얼마. 그러면 이 한 개가 일체로 거래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하고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테크나 실거래가 평가 전례를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가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들어왔어요. 거기 1층에 아주 작은 세대 네 세대인가 실제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를 가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작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영등포 구청 전체, 그러면 데이터가 없으면 서울 전역을 봐서라도 그 작은 평형대, 큰 평형대에 대한 거래 수준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뽑아와요. 뽑아와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그 작은 평형대가 1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 부분은 또 불리한 만큼 감안을 하고, 유리한 부분은 유리한 만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종전 종우 자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둘 다 구분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식은 종전이나 종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면 종전 자산은 어때요? 여러분이 건물이 이미 오래됐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비중보다는 토지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신축 때는
종우자산은 어때요? 건물이 신축 아파트죠. 그러면 효용치가 건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평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 평당 공급 평당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유당 단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주택 연결 지수는 뭐냐면 25평하고 45평하고 실제 거래될 때나 분양할 때 어때요? 25평보다는 45평이 평당 실거래가가 낮게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정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층매월 효용지수는 알다시피 1층인지 요약층인지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종전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의 비중이 적다고 했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층에 따른 가치 차이가 좀 더 많이 나요. 종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향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위치별 효용 지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타 효용 지수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베이 지수, 2배인지 3배인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그리고 발코니 면적이 넓게 나와요.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짜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서비스 면적만큼 여러분이 분담금을 더 내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다만 전용 면적하고는 다른 면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전용 면적에 대한 효용치가 100이라면 이 서비스 면적은 효용치가 낮게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면 신축 같은 경우는 승강기 지수까지 넣어요. 승강기 한 대당 몇 명이 타는지에 따라 효용치도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효용치가 아주 크지가 않고 미미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계속 뭐 평가하고 나면 이거는 왜 반영을 안 했어? 이것은 왜 반영을 안 했어? 이러다 보니까 그 반영 지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별 효용 지수는 저희가 이 층별 효용 지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층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고 이 주거환경 영향 지수는 이 공작 아파트에 대한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1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한 4개 정도를 감안하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한강 보이면 항상 한강 보이 좋아하시죠. 한강 조망권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4가지 정도고 실제 이 중에서 1조 영향이 좀 많이 커요. 1조는 뭐냐면 이게 내일 모레 동지 22일 동지인데 동지날을 기준으로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주창에 햇빛이 몇 시간 들어오는지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감정평가에 녹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데이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율에 대한 설명을 전에도 정비업체에서 자세히 하셨는데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분양 신청 통지서를 직접 보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통 몇 동 몇 호 하면 종전자산 얼마, 비례율, 권리가액, 그 다음에 뭐 좀 큰 금액이 높은 데를 가게 되면 1억을 분담하게 되는 이런 원리고 저희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합은 종후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이게 추정 분담금이 됩니다. 근데 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에서 비례율을 곱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비례율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신문기자나 이렇게 기사를 봐도 옆집 단지보다 우리가 비례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걸 또 기사화해서 기사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동에 뭐 간양 단지에서 옆 단지는 105%인데 우리 100%인데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많이 해요. 절대 비례율은 절대적인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에요. 이걸 높고 낮음을 판단할 때는 같은 사업장에서 설계를 바꿔서 같은 용적률 내에서 설계를 바꿔서 뭐 작은 평수를 일반 분양을 늘리면 수익이 늘어나죠. 그럴 때는 이 비례율이 사업성이 좋다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지하고 비교할 때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례율은 배분에 대한 기준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 분담금을 여러분 세대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비례율 방식입니다.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 도입된 건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모든 사업장에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례율 방식을 적용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급제 방식의 기준을 둔 거고,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 지분제 방식 할 때는 이 방식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분제 방식은 없다고 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 비례율 방식을 쓰게 되고, 이 비례율을 보시면 밑에 이 분모의 종전자산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출자한 겁니다. 출자해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원리로 되고, 이 종전자산과 조합원 분양가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반 분양이 잘 나와야 되죠.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들어오기 전이나 뭐 그걸 피해서 분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공사비, 기타 비용 여기에서 가장 영향 있는 건 뭘까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이엔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를 많이 주고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기간이죠.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담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기간이 늘리지 않는 방법을 계속 신탁사나 정사위원회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준비해온 거하고 앞에 거하고 겹쳐가지고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치도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실 사업성을 나타내는 건 여러분이 이 종전자산 출자하죠. 출자해서 각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여러분이 투하 원가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신축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사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이 120%가 됐던 85%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아마 나중에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업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도 대부분 80%, 90%대예요. 비례율 100% 잘 안 넘겨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는 뭐 이때 선정이 되는데 굳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 평가업계에서 매출 1위 한 업체고요. 저희 재개발 재건축 실적이 재건축은 한 300조, 재개발은 한 100조 정도에서 한 400조 정도 되고, 뭐 유명한 재건축 단지는 다 평가를 했고, 재개발도 뭐 최근에 한남 3, 2 정도 하게. 이게 뭐냐면 이런 실적을 가졌다는 거는 사업장마다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평가법인하고 그걸 공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입찰할 때도 좀 우수한 위치에서 입찰을 하게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는 거는 공정한 배분입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종후자산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여러분이 나는 분담금을 왜 많이 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저희가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준비 다 끝났고, 저희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층이면 금액이 똑같이 나오는지 그건 저희가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같은 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저희가 현장 돌고 실제 감정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돌 때 왜 모든 세대를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구조나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아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물건을 봐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나 집은 좀 봐줘 이렇게 신청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먼저 우선으로 보고 못 보는 집도 최소한 대문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 갔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 안 보고 차이에 따른 감정가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구조나 건물 구조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 근데 재건축은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토부 질의 옛날에 한 자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표현하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익적 지출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일러 고치고 그 다음에 베란다 샷이 바꾸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적 지출은 뭐냐 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왜 이게 이제 아파트는 예를 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벽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을 다시 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벽돌 구조보다는 콘크리트 구조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감정 평가할 때 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파트는 여러분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강남에 저희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장 갔는데 한 2억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여기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평가도 이제 법하고 근거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 하나 변수가 이제 서울 아파트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조무자산 평가할 때 위치나 층열 이런 거에 일조나 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현재 평가 법으로서 제도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을 때 이거를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두 동이 올라간다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평가할 때는 다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주거 환경 영향 분석을 할 때 종전은 지금 서울 아파트 있는 그대로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종후에는 나중에 건물이 배상되는 건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햇빛이 조금 더 한강이 조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뮬레이션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지지분이하고 있는데 사실 설계나 이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짠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실제 평가할 때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밴드 생방송 중에 어떤 분이 지금 댓글에다가 물어봐달라고 하시는데 같은 층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비슷하고 그다음에 향도 똑같고 일조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뷰가 우리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보이시는 중에도 네. 예를 들면 주방 쪽 창으로 보이는 네, 네. 거하고 진짜 큰 창으로 보이는 것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예. 그것도 이제 사실 평가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사실 좀 어렵고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한강 보이는 부분이 주방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북향 쪽이라 그리고 또 지금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시뮬레이션 업체하고 협의해서 현장 돌면서 사항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드시면 먼저 드시고. 공작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되면은 여의도 분상제가 안 걸리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주로 이제 그 파란당하고 빨간당하고 정책이 좀 틀린데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도입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제 말은 네. 관청까지 나면은 분상제가 발표가 돼 분상제를 본다고 해도 이건 일반 분양할 때 예, 분양할 시기까지 보증할 있어요. 때 같은 층에 같은 층에 같은 아파트가 최대 이렇게 감정평가하면 몇 등급 정도로 나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질문들이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러면 현장 돌고 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 차이 난다 이걸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종전 자산 가격 평가에서 이제 평행점을 받고 이제 배분의 1순위로 이렇게 가고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반 분양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그냥 딴 데 넣다 보면은 조합원들이 되게 좋은 데를 다 갖고 가고 일반 분양은 이제 되게 저층이라든지 작은 평수만 남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미리 이제 이렇게 조합원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빼놓고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일반 분양에 앞서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임대주택하고 조합원 소유자 건은 같이 저희가 동호수 추첨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임대주택을 좀 먼저 동호수 추첨을 원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분양 신청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끝내고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분양보다 앞서서 소유자분들 것들을 동호수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몇 층부터 우리가 소유자분들한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양 신청이 좀 끝나봐야 한 타입의 소유자분들이 많이 몰리면 그 기준층을 좀 정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 안내 책자에 저희 기준층은 얼마입니다라고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어떤 평수, 예를 들면 35평을 딱 이렇게 어떤 타입의 35평을 딱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이제 추첨은 그냥 조합원들끼리는 무작위인가요? 예, 무작위입니다. 예, 부동산원에서 정산 추첨합니다.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금 작은 평수 4세대 중에 한 세대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영등포나 실거래가가 전혀 10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책정하실 때 여의도 같은 평수나 아니면 여의도 저기 영등포 쪽에 있는 다른 비슷한 평형을 참고로 하셔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영등포 쪽하고 제가 여기 거래가를 잘 모르겠는데 영등포하고 여의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영등포뿐만 아니라 강남까지 다 보고. 아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데이터가 건가요? 없으면 최대한 넓혀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인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분양 사업 수지와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라고 하면 내는 것도 있고 환수받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추정 분담금이 뭐 내든 또는 뭐 환수를 받든 그 금액과 64개월 이후에 실제 공사하고 뭐 설계비 포함돼서 이제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소유주들은 그게 아마 자주 그런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불안한 관계로 있다가 갑자기 얘기가 오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거의 그 확정 단계 뭐 설계 변경을 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사업 시행인가 그때 도면인지 아니면 현재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스 설계하고 거기 나온 내역에 의해서 이 공사비가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지 현재 그 기준이 좀 중요하면 나중에 그 분담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선정이 어느 시점에서 이 유추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아무래도 한 뭐 60, 70% 차지할 테니까 그 기준 근거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업 시행자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총액 방식으로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거든요. 이 도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다시 한번 산출 내역을 가지고서 시공사가 공사 비용의 증감을 안내라고 할 겁니다. 신탁사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착공 전에 이 공사계약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도면이 확정이 돼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고 공사비의 증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처분 이전부터 협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는 관리처분 이후에 2주 철거하는 착공 전에도 공사비 변경에 대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들이 조금씩 다른 거는 지금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설계에 어떤 중대한 변경이 생긴다면 그게 뭐 착공 전에 생긴다면 그 변경된 다시 산출액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일차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도면 그 후에 설계 변경이 또 필요하면 또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착공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료하고 그리고 착공을 진행하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좀 질문 관련해서 좀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평형 신청을 할 때 맘 같아서야 뭐 되게 이렇게 넓은 데로 가고 싶지만 이제 그런 부담금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의 그런 어떤 향후 부담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적당하게 고려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계 변경 착공 전이라는 표현을 쓰셔갖고 우리가 분양 신청과 착공 사이에는 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한 5억 정도 부담할 줄 알고 이걸 했는데 나중에 착공할 때 뭐 그때 돼서 이제 10억을 우리가 만약에 부담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건설사랑 협의를 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분양 신청에 나오는 추정 부담금이 산정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기가 아직 뭐 논의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분양 신청을 하려면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분양 신청하는 기간 안에는 시공사의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성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공사 계약에 되어 있는 부분 플러스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 정도만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더 예상되는 추정되는 어떤 비용들을 추가로 넣어야 될 건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 시기 책자 안에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시기에 좀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법에 의한 우리가 확정된 금액 그리고 추정된 금액 안으로 나가야 되고 시공사 공사계약 협상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 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예. 그 시기 안에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제일 좋은 거는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이내에 시공사하고 시공사 이제 그 공사계약이 협의가 돼서 관리처분 계획 안에 반영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관리처분 이후에도 공사 협상을 통해서 착공 전까지 아마 협의가 들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확정돼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해서.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완벽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 하면 이제 절차 지연되는 거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재건축에서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속도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00% 이해하는데 이제 최대한 이제 평형 신청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이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건설사랑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뭐 워낙 이제 저희가 그 건설사 선정을 일찍 했고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적어도 뭐 이제 왜냐 아파트들 보면은 뭐 원래 1조 5천에 계약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3조가 넘어가고 막 이렇게 공사비 중간에 중간되고 이러면 사실 그게 2배로 사실 늘어나는 거라서 전제는 절대 속도를 늦추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혹시 저희 분양 신청 전에라도 건설사랑 협의를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분양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정보라도 좀 받아서 그게 좀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분양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운영위원 측에 이제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면 할 건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도면의 완성은 사업 시행 인가란 말이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가 산출 내역을 산출하려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2, 3개월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3개월 이내에 분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조금 더 아직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한 번 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사업 시행이나 이후에 분양 신청 전까지 업하우스로 예상치를 해서 거기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안 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보면은 서울에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아파트 워낙 그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장들마다 건설비가 많이 올라서 막 난리나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지방의 아파트들 분양가를 보면은 그게 서울 아파트가 막 서울에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가 막 2배씩 오르는데 요즘 지방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게 이렇게 뭐 그 가격만큼이 안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 분양가는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워낙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도 공사비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막 지방은 그렇게 느는 비율에 비해서 서울에 그 공사비가 늘어서 막 더 내야 된다 이런 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이거를 건설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해봤는데 그래서 뭐 이제 사업 관리하시는 데는 이제 건설사랑 이제 아무래도 협의를 하실 때 있어서 일반 분양은 다르죠. 일반 분양은 당연히 저희 이런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땅값까지 다 그분들이 감안해서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이미 땅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질까를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올린다는 그 근거랑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자꾸 이제 쉽지 않다고 하시니까. 예, 뭐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 좀 편법적인 건데 저희가 분양 신청 기회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을 어떤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분양 신청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즉 분양 신청 안 하신 분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현장에서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처분 때 30일 동안 공납을 합니다. 물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할 때 기간이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그 안에 공사비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분담금이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하셨던 방법은 공납 의견 중에 30일 동안 의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최초의 분양 신청 때는 84타입을 신청했는데 나는 59타입으로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1순위라던가 남는 평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한번 변경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날씨도 약간 쌀쌀하고 어두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먼저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계가 어떻고 뭐 허가가 어떻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공사비가 얼마나 될 거고 공사비가 우리를 모르면서 막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그걸로 집값 낼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건설회사에 몇 년 그 업무를 해봤어도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조건 안 올려주겠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금액만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그 대우건설하고 다 계약이 끝나서 오랜 시간 같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우건설하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법은 너 갖고 와 내가 검토할게 이렇게 주고 받지 말자. 그래서 저희 소유주들 중에 몇 분이 팀을 짜서 대우건설이 지금 이제 저희가 통합심의에 설계안을 넣었더니 이 정도면 거의 되지 않을까 해서 이미 대우건설 설계가 나우동인 설계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땡 하고 떨어지는 게 진짜 도면이 확정이 되니까 그 뒤에 하지 않고 이제 아마 기초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자고 해서 제가 빨리 하라고 했는데 결국 공사비는 설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기간이 늘어나는 데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확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신청 때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인데 6, 7개월 그때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대우건설을 가서 우리가 협상할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는 무형 CM이라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컴퍼니하고 계약을 맺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가서 알아서 해결해 오라고 그러면 끝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고 저하고 같이 좀 아는 분들 소유주 중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3, 4월 사이에 2, 3월 사이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가 처음에 시작해 설계하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 전문가로부터 듣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유주가 계시면 받아서 제가 조금 그 대우건설을 잘 설득하고 있는 건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좀 새로운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서로 협력적으로. 근데 저희가 불리한데 불리한 건 무형시에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얼마 올려주세요 덜렁 밀어넣어서 우리가 싸우다 소송하고 부동산원에 가서 판정해 주세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했고요.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그쪽에 담당 상무는 와서 제가 잘 설득했더니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안 되면 뭐 사장한테 쳐들어가서라도 그런데 대우건설도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비 사업을 수주하고 싶은데 조금씩 밀리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전국의 누구나 소유주들은 공사비가 비싸지면 큰일 났다는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하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저희가 파워풀하게 할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 때는 확정된 분담금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럼 우리끼리 분양 신청 미리 해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순위로 서 있는데 어느 평형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는 알고 있어야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펜트하우스에 12분이 청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평균을 냈더니 전체 373세대들이 18세대가 펜트하우스 3대 1이거든요. 40억, 60억 내도. 그러면 거기에 떴다가 떨어지면 2순위, 3순위 떨어지면 8사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깜깜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한번 해보고 자 정리해서 두 번째 해보고 자 이제는 대충 아시죠? 그러면 본청약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법은 얼마 집이 그 설문조사하기 좋거든요.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되는데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번에도 그 커뮤니티 시설을 보니까 227분이 해주셨는데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셨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운영위원회에 진심이 모여야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해나갈 테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거는 저희들 실력의 한계뿐 아니라 규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솔직히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시고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선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옮깁니다. 약간 너무 커서 평소에 2-3사람밖에 안 앉아있고 회의할 때만 쓰는데 그래서 딱 반으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행진 빌딩 시대를 1월 말로 끝내고 계약이 됐는데 2월 1일부터는 한양 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는 태양 빌딩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미원 빌딩 뒤쪽에. 그래서 홍 미원 빌딩 뒤쪽에 보면 태양 빌딩 401호에 약 7평수 24평으로 줄여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위원회가 역할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쓰고 그리고 전체 회의도 저희가 최대로 많이 들 땐 7-8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뭐 사실 이런 그 장소비 드는 거는 몇백만 원밖에 안 돼도 다른 홍보요원 이런 것들이 몇천만 원씩 나갔어요. 인쇄비 비싸고. 근데 이번부터는 어쨌든 KB도 그 운영위원회 방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얼마 집을 제가 이렇게 자꾸 쓰시라고 하는 건 얼마 집이 됐든 누가 됐든 전자업체가 투표하고 동의서 내는데 최고로 싸고 빠릅니다. 돈도 거의 안 돼. 뭐 들어가야 1인당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전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오셨잖아요. 매일 와서 직접 와서 찍으시는 거가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전자로 핸드폰이나 이렇게 그 패드나 컴퓨터에 켜놓고 계속 접속을 하고 계시면 현장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고 거기서 투표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미리 전자 투표를 해놓고 총회에 참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접 참석 비율이 20%가 넘어야 대부분의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참 문제인데 저희는 한 90분 정도만 오시면 20%는 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이 없어도 전자 총회 참석이 90분만 하시면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한 결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업체들이 새로 그런 기술들을 다 갖춰서 저희가 원래 그 사업 시행인가 아까 보셨지만 전체 회의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통합심의 끝나고 서류 준비하는 3월 중후 하순 정도나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서류 준비를 미리 시켰습니다. 통합심의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하자. 틀린 것만 고치고 그래서 열심히 설계사하고 신탁이 열심히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목표는 2월 15일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땡겨서 전체 회의하고 빨리 집어넣고 6월 말이 목표지만 하다못해 6월 초라도 인가가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봐야 2-3달 당기고요. 아까 관리처분인가 2027년 8월이 목표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6월달 사업 시행부터 1년 2개월, 14개월 뒤에 받는 게 목표인데 이것도 1년 이내로 한번 놀랄 만큼 땡겨보고 싶다. 이게 다 전자투표, 전자통해로 빨리 많은 분이 오시고 결론 내시고 여러 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분양신청 관리처분인 같은데도 한 달 내지 2달을 주고 플러스 20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습 다 해보고 준비된 사람 땡 하면 한 달 만에 끝내면 거기서 50일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이상 주거든요. 또 다른 절차도 열심히 소리미리 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저희가 그 솔직히 저도 그런 그 일정 부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회처럼 공정추가 나서서 뭐 붙들고 물론 그래서 설계도 다 바뀌고 본관 연결 브릿지라는 생각 못했던 것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앞서가 있는 대교, 한양 저희보다 빠른데 분명히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최대로 따라갈 거고 시범 아파트가 저희가 통합심이 한 달 빨랐지만 절대로 시범 아파트보다 빨리 이주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의도에서 못해도 2등으로 철거하고 착공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솔직히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6개월 1년씩 줄이는 법은 없고요. 매 걸음마다 보폭을 넓히고 부지런히 걸어서 일주일 열흘씩이라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자꾸 설명드리고 또 무언가는 절약하고 줄여서 그 비용을 다른 곳에 넣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대우건설하고 많은 일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 갖고는 안 되고요. 더 전문적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실 분들이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같이 가서 협의하는 걸로 제가 계속 괴롭힐 건데 그러려면 이분들을 더 이상 열정페이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다 식사비 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어디 공부하러 다니시면 공부하는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로 줄이면 1년에 6천에서 7천 길게는 1억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줄이면. 그래서 5, 6천만 원 줄여서 5만 원, 3만 원 식비라도 드리고 어디 가서 리포트 쓰고 회의에 참석하시면 또 드리고 전시회 참여하고 구경하시고 공부하시면 또 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줄인 그 돈을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협상하고 뛰어다니는데 들여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운영위원한테 맡기고 신탁에 맡긴 그런 재건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의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운영위원회 말고도 참여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가 들어갈 집의 코스트가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꾸준히 우리가 알고 재건축을 하면서 달리는 그런 공작 재건축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일 많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오늘도 제가 막 답을 드리고 계속 그랬는데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운영위원장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 얘기가 있으셔서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이거는 감정평가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펜트하우스를 신청을 해서 되면 그 평당 그 조합원 분양가 대비 곱하기 평수대로 가야 되는 거는 좀 그런 건지 아니면 펜트하우스라는 특화된 공간을 먼저 선점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감정평가나 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펜트하우스를 도입했을 때 펜트하우스는 일반 분양분으로 돌려서 그 이익을 조합원 세대에 갖는 걸로 해서 왜냐면 펜트하우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84 세대수가 일정 부분 줄었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공동 이 세대들한테 돌아가게 한다고 하셨었는데 얘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우선 좀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그 분양을 어떻게 평형을 쪼갤지 눌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큰 평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도. 그런데 궁금하긴 해요. 펜트하우스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 그걸 하시고 싶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일반 분양을 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감정가가 낮은 사람도 경합에 들어갔을 때 일방적으로 감정가가 높은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꾸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평수나 분양 그 감정 평가가 낮은 분은 제일 낮은 데 있는 분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거나 할 수 있다고 사실 이걸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팔면 괜찮지 않을까는 누구나 집에 사는 거 말고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은 꼭대기 갖다 2, 3순위를 내려오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평수가 큰 분은 그걸 갖다 떨어지면 자기가 그냥 원래 써놓기만 해도 갈 수 있는 평형보다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 그냥 이거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게임의 룰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평형 배정할지가 앞으로도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84평을 전체를 묶어서 84를 전체를 묶어서 다 한 번에 추첨하고 끝낼지 아니면 84A, 84B, 84C, 84D 뭐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다 찢을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해서 안을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견이라기보다 펜트하우스 평가 자체는 저희가 펜트 지수를 별도로 넣어요. 그러면 실제 펜트 아닌 세대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펜트하우스 조합원 분양가에서도 조합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분담금을 보시면 아마 좀 주춤하시지 않을까. 원래 뭐 두 채 준다고 할 때도 분담금 이런 거 보고 나면 다들 마음이 많이 바뀌시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할 때 원가 개념이지만 이 펜트하고 펜트 아닌 거는 당연히 시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도 정책 감정할 때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재건축 해봐가지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래서 그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혼자서 결정하고 싶어서만 추워도 없고요. 대부분은 다 여쭤보고 여러분의 의향대로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 안을 정할 때 1, 2, 3안 중에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여쭤보기 전에 미리 부단히 소통을 할 테니까요. 많이 답을 주십시오. 저 뒤에 한 번 더 질문하시면 돼요. 네. 공장아파트 수이동 1006호 김태형입니다. 근데 뭐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펜트하우스 설정한 거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 설계 계획상 펜트하우스를 없앨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난 설문조사 때 펜트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지금은 지금 설문조사 과정이고요. 실질적인 분양 신청 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분양 신청 저도 떨리거든요. 나도 이 어디 넣었다가 떨어질까봐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분담금을 보니까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제가 밖에서 몇 년 동안 서 있어야 될 정도의 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분양 신청을 몇 번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펜트하우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그 의견을 내신 거는 진짜 의견이고요. 여기 보신 동의서 내고 신청하는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로 물리시면 안 되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라서 다시 설명드렸고 오늘 사실 뭐 한 7, 80여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한 40 반너댓 분 정도까지 한 50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는데 오늘 한 내용을 녹화본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심심할 때 보시고요. 오늘 여기 설명 자료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도 받으시고 인쇄도 하셔서
한 번씩 이렇게 특히 소유주가 이거 해야지 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시면 계속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또 모아서 이건 설명을 또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지금 사실 제가 다음 설명회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분양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의 평형을 어떻게 나눴고 뭐를 할 거고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길 거고 그 소위 말하는 가분양 신청은 언제쯤 어떤 목적으로 할지 이걸 설계를 좀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걸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 솔직히 가분양 신청을 우리가 좀 한두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막상 내년 하반기에 바로 딱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고 감정평가 딱 나오면 30일 이내에 좀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것까지 잘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잘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신데 오셨고요.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